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윤 대통령의 9차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열렸죠. 이게 직접 증언을 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헌재까지 간 뒤에 구치소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지 좀 얘기가 많은데 혹시 뭐 들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그 대통령께서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이 어떤 뭐 발언 어떤 기회라든지 하실 어떤 그런 역할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변호사들하고 좀 상의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역할이 그렇게 없고 또 시간도 뭐 제한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셔서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뭐 헌재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제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공개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서 체포해라. 불법이야라고 이제 말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내용을 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듣고 반발하면서 이제 퇴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윤 대통령 측은 사실은 이제 전문 증거라 해서 그동안에 이제 검찰 조사,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도 했지만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것을 한데 어울려서 마치 그게 증거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위법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문영배 재판관이 그 4차 변론 때 우리가 전문 증거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해서 보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저께 강한 그런 어떤 증거에 대해서 대통령 측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미 이의 제기하기에는 시간이 늦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헌법재판관들이 쓰고 있는 것은 이 검사를 할 때, 그러니까 조서를 꾸밀 때 변호인들과 함께 있고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조사를 꾸몄고 또 그 조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그 직인이라든지 사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대통령 측은 사실은 그 피청구인의 동의를 거치 못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쨌든 헌재 자체가 형사 재판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이게 파직하냐 안 하느냐만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정영도 재판관을 통해서 이미 4차 변론 때 이미 그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게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인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뭐 측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것도 홍장훈이나 이런 몇몇 실질적인 메모라든지 증거만 없애면 본인이 해왔던 이야기들 스스로도 거둬들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증거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측이 지금 강하게 배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은 체포에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어서 조 청장과 대통령의 진술도 정면 배치되고 있는데 내일 조 청장의 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비상계엄이 내란 혹은 뭐 국헌 논란 뭐 이런 어떤 프레임이 지금 현재 맞춰지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뭐 체포를 하고 더 나가서는 국회를 대체하는 어떤 뭐 비상 입법기구 이런 어떤 만드는 그런 어떤 프레임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조지호 청장의 진술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났는데 생겨나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시기가 없습니다. 거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불신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지금 법률을 위배하고 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학의 권위자인 허영 교수께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10가지 이상의 지금 법률을 지금 위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분명히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2020년 개정된 이후부터는
피고인 혹은 피청구인이 부동이라면 그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채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게 형사소송이 아니라 탄핵재판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일반 탄핵 같은 경우 즉 어떤 공무원의 어떤 신분을 뭐 박탈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또 이제 거기 불복하는 소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을 통해서 만약에 파면이 된다면은 이걸 불복할 수 있는 기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통령은 전 국민이 뽑은 그 대통령인데 과연 국민들이 이런 주권을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도 이렇게 결정을 해서는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수용하겠는가 하는 저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조지호 청장의 저 진술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유가 즉 조지호 청장이 바로 직속 부하인 김봉식 서울청장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분명히 그 국회를 봉사하려는 그런 의도도 없었다고 분명히 증언을 했고 저도 현장에 그 당시에 뭐 지나가면서 있었습니다만은 200명 가까운 어떤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관, 국회 직원들이 단시간에 쉽게 국회로 진입한 것만 보더라도 국회 봉쇄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 채택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볼 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내일 10차 변론에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주요 증인들이 대거 출석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할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 측은 이제 내일 또 첫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변론을 미뤄달라 이런 요구를 헌재했었는데 헌재는 1시간 정도 시간을 늦출 뿐 날짜는 이제 바꾸지 않았더라고요. 네. 앞으로 또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 저는 뭐 없다고 보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최후 진술, 최후 변론만 남아 있다. 10차 이후에는 끝났다고 보는 것이 사실 형사 재판이 있다 하더라도 공판 기일을 잡는 거라서 실제로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필요 없는 자리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내일 대통령이 안 나오셔도 돼요. 역대 대통령께서도 뭐 헌법재판에 나온 적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굳이 날짜를 바꿔달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원래 2시에서 3시로 바꾼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켜보지 않더라도 한덕수 총리 3시, 뭐 홍장원 차장 뭐 5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오전에 공판을 보더라도 참가하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올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충분히 대통령이 안 나오셔도 되는 자리가 형사재판도 그렇고 사실은 헌법재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날짜를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 그렇게 판단한 거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마지막 이제 공판 기일은 10차로 끝나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에서 마지막 그 최후 진술 네. 이 부분만 남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최근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선 헌재 절차에 계속 부당함을 언급하면서 중대 결심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심 중에 하나의 옵션으로 하야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 하야설에 대해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야당 입장까지 같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하야를 포함한 그런 부분은 대통령 본인이 중대한 결심이지 변호인단이 결심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고려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옳은 방법은 아니다. 용산을 비롯해서는 기각될 거라는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다. 일본은 확신을 하고 있다 그러던데. 아마 망상인 것을 본인들도 알 겁니다. 그래요? 기대와 진실을 헷갈리는 것 아닐까 싶은데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도 끝까지 본인이 기각될 걸로 믿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진실은 거리가 멀게 8대0 아니었었습니까? 이번에도 저는 8대0의 결론이 날 걸로 굳게 믿습니다. 아니면은 파면 결정이 뻔하게 느껴지니까 사실은 하야란 말을 쓸 자격도 없죠. 그냥 자진 사퇴를 하겠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취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최근 들어서 계속 윤 대통령의 이런 하야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는 좀 뭘까요? 글쎄요, 저는 하야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좀 좌파 진영에서 있던 일부 언론에서 저는 만들어진 프레임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겠다. 헌법재판소에 열심히 출석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신 만큼 하야했던 여지는 없는데, 그럼 왜 하야 이야기가 나오냐면 저는 결국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 특히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많이 좀 높아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뭐 자진사퇴 하야한다는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지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참모를 끼얹어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어떤 국민들이 실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점들을 좀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그 이후에 어떤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들 갈등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헌법재판소에서 법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진행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일개 잡범보다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일 내일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 지금 재판 일정과 그리고 지금 법원에 지금 현재 그 형사법 일정까지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형사법 처음 할 때는 변론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출석할 필요 없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구속 취소 신문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는 또 본인이 참석했다는 그런 어떤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거를 불과 뭐 한두 달도 아니고 며칠을 헌법재판소에서 좀 밀리는 것도 늦추는 것도 그렇게 좀 어려운 것인지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걸 보면은 정인들도 아주 극단적으로 제한돼 있고 정인 한 사람당 90분으로 정인 신문을 제한을 하면서 뭐 청문회 하듯이 뭐 초치계로 이게 제한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기본적인 어떤 그 피청구인의 자기 방어권적인 측면에서 저는 맞는지 절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사실인 것이죠. 과연 이렇게까지 과속을 넘어서 졸속으로 했을 때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 일각에서는 탄핵이 기각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8대 0으로 탄핵 인용을 확신한다. 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까도 뭐 박균택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흔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바로 그 선거 바로 전날만 하더라도 4대 4니 5대 4니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엇갈린 반응을 했고요. 또 그것은 뭐 사람이 이상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본인들이 그동안에 윤 대통령 측도 나름대로는 뭐 왜 탄핵을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계기라든지 여러 가지 설득을 해왔다. 또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관들이 참고하지 않겠냐, 이런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신문기를 잡을 필요도 없이 12월 3일 밤 전 국민이 보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 하나만 놓고도, 포고령의 정당성 하나만 놓고도 이미 탄핵에 충분하기 때문에 더 논의할 바도 없이, 또 실제적으로 지난번 소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때도 실제적으로 탄핵에 반대한다는 재판관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소수 의견으로 하고 찬성했거든요. 예. 이번에도 그러한 결과들이 나와서 8대 0을 나오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3월 중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명태균 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 의지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먼저 김 의원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어떻다고 보세요? 글쎄, 뭐 1차적 수사에서 좀 많이 비판을 받을 수 있죠. 핵심 당사자라고 하는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름이 오르락내리는 뭐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에 대한 측면들을 인지해서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창원에서 할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서울로 떠넘기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실제적으로 또 한편으로 그 시그널은 이제는 김건희 여사도 조사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한 이해 당사자들이 주소를 서울에 두고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본질적인, 그동안에는 뭐 황금포니를 비롯해서 명태균 씨에 관한
말하면 조사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게 언급돼 있는 당사자들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마산 차원에서 하기는 좀 버겁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 의원님 생각 어떠신가요? 예, 아무래도 그 지금 명태균 씨 관련돼서는 일단은 뭐 창원지검에서 지금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돼서 관련자들을 지금 이제 기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가 저분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본인의 좀 존재를 자꾸 드러내려는 그런 어떤 욕심이 좀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대통령의 관계를 계속해서 뭐 언론에 뭐 인터뷰하다시피 해서 실시간으로 뭐 계속해서 뭐 자료를 뭐 주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방송이 되는데 지금은 대통령과의 있던 그 관계는 거의 사실상 이제 거리가 없으니까 잠재적인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의 어떤 그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제 좀 언론에 지금 내는 그런 경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 선거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상에 본인이 명시적으로 뭐 인원동원이라든지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이 만약에 도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또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분들의 이야기는 나올 줄 몰라도 앞으로 더 많은 어떤 그런 어떤 그 수사의 어떤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볼 때는 창원지검에서 그동안 어떤 관련자들을 전부 다 어떤 기소한 상태에서 더 어떻게 그 수사할 어떤 대상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요,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또다시 반려한 것을 두고 검찰도 수사 대상이라면서 특검을 강조했습니다. 그 내용 듣고 오시죠.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을 막는 것은 결국 내란의 블랙박스인 비하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검찰도 내란의 공범이라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강우 경호본부장을 이렇게까지 감싸는 것입니까? 내란 수사를 방해한 검찰도 결국은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제대로 할 거라는 기대를 갖는 국민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12.3 내란의 동기를 밝힐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결국 특검이 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민주당은 검찰이 이제 김 차장의 영장을 반려한 것에 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오히려 김성훈 차장의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예. 명태균 특검에 훨씬 더 방점이 있는 좀 압박성 어떤 언급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검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아폰의 핵심 서버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이렇게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뭐 경호 차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뭐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네. 소환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소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휘발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김상민 검사를 창원어창에 공천을 시켜달라. 명태균 씨.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히 김상민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조국 수사 때 수고 많이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럼 조국 수사 내용에 대해서 여사한테 보고가 됐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떤 훨씬 그게 큰 휘발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에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도 계엄 하루 전날인 12월 2일 날 여사랑 두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곳곳에서 여사의 어떤 국정 개입의 흔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조국 수사 때 수고 많이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공천을 줘야 된다, 예.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회피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제는 아마 서울중앙지검에 나서 그 전에는 뭐 검찰 출두도 아니고 제3 뭐 공간에서 했다는 그것도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샅샅이 김건희 여사 주변에 일어난 일이 공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지금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아들이 이제 과거에 뭐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고 홍 시장은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세훈 시장 역시 뭐 명태균 씨는 오 시장을 4번 만났다. 마지막 만남은 오 시장의 후원 회장이던 김모 씨도 함께한 3자 회동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상에는 본인이 특별하게 특정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시를 했는데 뭐 그것이 어떤 문제가 돼서 또 특히 뭐 돈을 주고받고 했으면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어떤 제3자가 뭐 이렇게 뭐 도와준 것을 가지고 사실 문제 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 주변 분들이 예를 들면 저를 좀 지지하도록 뭐 모임을 만들어서 뭐 밥을 사줬다든지 뭐 또 여론조사를 뭐 했다든지 그런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저는 문제될 사항이 아니다.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은 어떤 직접적인 명태균 씨와 그 관계보다는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명태균 씨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김용 그 씨가 지금 정치 자금 관련해서 또 특가법을 해서 이제 그 항소심에서 중형을 받았는데 김용 같은 경우 잘 알기처럼 지금 그 이재명 그 대표에 어떻게 보면 좀 왼팔 오른팔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사를 지금 현재 더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굉장히 문제될 어떤 소지가 이제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고 예를 들면 또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저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탄핵 전국에 있어서 탄핵 반대했던 국민 여론이 좀 높아지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어떤 이슈거리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특정인을 좀 이렇게 좀 잘 봐달라는 식으로 문자를 설사 뭐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저는 그 자체는 사실 문제될 게 없는 게 예를 들면 특정 어떤 인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거기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선거를 하다 보면 주변에 뭐 아무데나 아이고 그 사람 좀 잘 봐달라 그런 어떤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상례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특검법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의 지금까지 했던 입법 폭주, 특검 폭주의 어떤 연장선상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어떤 받을 소지가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홍 의원님께서는 지금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뭐 관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명태균 씨 리스크가 향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좀 상당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의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김문수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잖아요. 이 둘이 좀 차별화를 해볼 수 있을지 오히려 좀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가 볼 때는 명태균 뭐 게이트가 얼마만큼 국민의힘 그 경선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파괴력 있는 그런 어떤 영향을 좀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뭐 그런 어떤 문제를 떠나서 지금 현재 어떤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김문수 장관이 국민의힘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가장 지금 앞서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게 된다면 지금 저는 명태균 이슈를 떠나서 지금 현재 어떤 그 여론조사가 일단은 그 베이스로 해서 어떻게 이제 변동이 될지가 가장 큰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명태균 어떤 이슈에서 좀 자유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여론 어떤 향배가 많이 저는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 여야의 반응도 좀 엇갈렸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사실 그렇죠.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념 성향을 구태여 규정하자고 하면 중도 보수적인 스탠스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보다 더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있습니다. 예. 뭐 조국 혁신당의 경우도 그렇고 예. 또 더 왼쪽으로는 진보당도 있고 또 정의당도 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보당이나 정의당에 물어보면 예.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본인들이 바뀐 것처럼 하고 지금 우측에 있거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다면 에너지 관련법이라든지 반도체법이라든지 소위 우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를 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이것도 또한 뻥사니즘의 일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의원님, 민주당은 중도 보수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평생을 민주당 당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예. 이제 아까 진성준 의원 말하는 것처럼 진보당이나 정의당은 항상 민주당을 규정할 때 그렇게 해왔고 저는 지금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그와 같은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가 매우 강성이고 또 그동안 이제 양대 노총이 민주당의 지지 계층이다 보니까 매우 진보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또 모든 이제 그대 정당은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구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또 그 국민의힘에 보여주면 말씀드리면 똑같이 얘기할 거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뭐 진보통일당, 자유통일당이나 우리보다 더 우크릭돼 있는 그런 정당이 있다라는 것처럼 정당 안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그런데 이제 대체로 보면 어쨌든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보수와 중도 또 서민 이걸 기준으로 하는 정당이었다는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나 진성준 의원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말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중도 보수 호소인 같습니다. 호소인이다. 과연 민주당이 중도 보수 입장을 취하는 사실은 사람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어떤 입장을 뭐 취하는지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그 정당이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당의 정책 중에 진보적 정책, 보수적 정책이 다 좀 섞여 있습니다만은 그 정당이 가장 핵심적으로 취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중요시 여기 생각했던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소득주도 성장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주 52시간이라든지 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또 비정규 정규직화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이었는데 이게 과연 중도 보수적인 어떤 그런 정책이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봐주면은 중도 진보적 어떤 그런 어떤 정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52시간 뭐 유연화 문제라든지 또 그 민생지원금이 비판이 나오니까 그걸 없애고 추경을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또 그런 것을 다 없애면서 민생지원금은 소비 쿠폰으로 이름을 바꾼다든지 또 52시간 어떤 논의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 좀 반발이 있으니까 결국은 갑자기 그거 사라지면서 이제 더 나가서 주 4일제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신뢰성의 상당히 상실되는 그런 어떤 언행과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데 저는 정당이 그리고 정치인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입장의 어떤 일관성을 가지느냐 그리고 그 일관성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느냐 이런 점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지금 이제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는 그런 면에서 국민들로부터 좀 신뢰성을 많이 상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정치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 이제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잠룡들의 행보는 좀 분주한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오전 이제 김문수 장관이 참석한 토론회에 여당 의원 한 5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자,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로서는 너무나 뜻밖이고 뭐 제가 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제가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무슨 다른 뭐
뜻을 밝힌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정말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 그리고 그 쏠림 현상이 대한민국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걱정과 우려, 이런 우려들이 반영이 돼서 저한테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너무 무겁고 가슴이 아픕니다. 혹시 조기 대선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지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예. 대선 후보군 중에서 유일한 현역 의원입니다. 그런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플랜 예. B도 저도 한쪽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생내용은 뭐 오늘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하니까 네. 거기에 뭐 좀 설명이 나올 텐데 2부로 구성돼 있고요.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것은 그동안은 본인이 당대표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런 얘기들, 한동훈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판 기념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하는. 네, 무엇보다 김문수 장관이 참석하는 토론회에 여당 의원, 현역 의원 한 50명이 몰렸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지금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탄핵 전국에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시기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집회가 있다 혹은 또 뭐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떤 때보다 좀 관심이 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조금 전에 화면을 세 개 봤는데 조금 이제 입장이 다른 것은 김문수 장관 같은 본인은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절대 이제 없다고 이제 손살을 치면서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서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좀 질책을 하고 있다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김문수 장관의 어떤 행사가 아니라 지금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 임금 체계 개선이 없는 정년 연장은 대기업에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청년층에도 이제 좋을 게 없다는 그런 어떤 취지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자리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좀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또 반대로 지금 지금 이제 우리 한동훈 장관 같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출판을 이제 하면서 본인이 정치 재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더 적극적인 책을 통해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당내에서 너무 좀 급하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런 탄핵 전국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 시기는 오히려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보다는 최소한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장관처럼 아무 행동도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지율이 높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뭔가 여권 잠룡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어떤가요? 글쎄 지금도 뭐 말은 뭐 노동계획과 관련된 토론을 하지만 실질적인 조기 대선 행보가 시작됐다고 보죠. 예. 오세훈 시장부터 해가지고 48명 의원이 갖고 오늘도 그에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한 50명 가까이 김문수 장관의 정책 토론에 제발 좀 노동 정책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웃고 화이팅하고 돌아오는 것은 그래가지고 김문수 장관이 대선 후보 또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얼굴 할리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저 토론에 나온 토론자들이 저 의원 50명이 왔다가 한꺼번에 빠지고 나서 몇 명이나 앉아서 토론을 했는지 전 걱정이 되고요. 그저께 권영세 또 혹은 권성동 의원의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보수 언론조차도 질투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이재명의 문제만 지적하고 여당으로서 어떤 비전도 밝히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현재 조기 대선판에 이렇게 김문수, 오세훈이 열리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돌아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한 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큰 물길이 되었다. 본인 스스로가 조기 대선 말하는 사람은 배신자라고 얘기하지만 각각 이미 조기 대선을 전제해 준 행보가 시작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은 나름대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탄핵 정국에서 어느 정도 좀 소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안철수 의원 말씀 중에 참 재밌게 본 부분이
지금 후보군 중에서 현역 의원은 내가 유리하다 네,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말씀을 한 것이 상당히 좀 재밌게 봤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운 게 안철수 의원이 사실 자산이 사실 굉장히 많죠. 특히 V3를 통해서 저부터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기부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IT 문화가 산업이 발전되는데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본인의 어떤 자산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전국에서 어떤 본인의 판단, 발언 등등을 통해서 국민들 특히 우파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어떤 그 많은 어떤 지지를 받지는 지금 현재 어떤 힘든 형국이 같고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본인에 따라서 물론 뭐 출렁임은 있겠습니다만은 네. 당분간 그렇게 파괴력 있는 우파 보수 진영이 좀 후보로 나오는 게 현재는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과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